오늘 드디어 S&P 500이 반등 정점이었던 6월 8일의 수준에 올라왔습니다. 일단 주요 이슈는 역시 이제 모더나. 어제는 은행주들이 난리를 쳤고, 오늘 이제 모더나 또 얘기가 있고, 산업 생산도 2개월 연속 증가했거든요. 일단 산업 생산 먼저 보면 락다운 때문에 내려갔다가 2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증가분이 긍정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이 기사를 그냥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인베스팅닷컴 기사인데 빠르게 싹 뭔가 대받아 쳤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회복에는 위험성을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위협을 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투자 설비에 대한 그러니까 설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그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데 2022년보다 훨씬 전에 그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2022년 말이 돼야 원산복귀가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저도 이제 이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사실. 왜냐면 이제 베이지북 내용을 봐도 베이지북이 이제 나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경제 활동은 굉장히 빨리 상승했는데 문제는 굉장히 높은 그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드가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느려진다 하더라도 이제 불확실성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또 거기에 최근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불확실한 어떤 두터운 불확실성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아랫 방향이 우세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이제 은행 쪽에 보면 이건 이제 헤럴드 경제 기사인데 3대 은행의 경기 침체 오래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JP 모건 경기 침체 훨씬 오래 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멜스파고 역시 하강의 길이와 혹독함에 대해 우리의 견해가 상당히 나빠졌다. 시티그룹은 더 높은 수준의 압박과 더 느린 경제 회복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동일한 은행 기사인데 또 보면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최악은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JP모건하고 시티그룹 채권 및 트레이딩 호조세로 매출이 급등했다고 밝혔지만 양사의 CEO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다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것은 평범한 경기 침체가 아니다, JP모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월, 6월에는 연방정부의 막대한 지원금 등으로 인해 대출 요소가 회복세를 보였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됨에 따라 앞으로 수개월 내 우리는 진정한 진실의 순간을 맞아 이제 뭔가가 좀 더 세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웰스파고 경기 침체 기간과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이 상당히 악화됐다. 월스트리트저널도요, 빅3가 미회수 예상치를 뛰어넘는 채무 불이행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사실 그 하이힐드 채권 자체도 문제지만 이미 그 상업은행의 모든 대출에 대한 연출이 올라가는 걸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상업시설, 부동산 쪽도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고, 건축 관련된 대출 연체율도 늘어나고 있고, 예전에 또 오토론 관련돼서 연체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 신용시장에 대한 어떤 쓰나미가 초입? 중반까지도 안 간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사실은. 주식은 미래를 반영하는데 지금 주식은 미래가 아니고 현재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 좋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미래도 그냥 단순히 좋아질 거야, 이렇게 반영한다는 거죠. 전반적인 여건은 그렇지 않은데 그게 참 난망한 일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모더나 관련된 내용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일단 모더나에서 백신을 빨리 개발하고 중화항체가 형성됐다는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 두 가지가 이제 주요 사항 같아요. 이제 바이러스 변이를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것. 여기 내용이 일상은 사실 그냥 그렇다, 참상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걸 떠나서 여기 보시면 유럽 확산세를 겪은 후 5월부터 G타입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기존의 백신 개발이나 혈전치료제 개발도 모두 S타입을 중심으로 연구 중인데 G타입이 중요해진 거죠. 왜냐면 G타입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S타입 치료제가 G타입에도 적용될지의 여부는 확인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에서 중화항체를 형성했는데 이게 G타입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런 부분이 좀 조심스러운 거고, 또 하나는 이건데요.
이거는 조선비즈 기사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건데 MBC 기사에 보면 항체가 생겨도 사라진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것이 좀 더 심각한 게 아닌가. 우리가 그 독감 사실 독감 주사도 맞고 나서 3, 4개월 정도만 지속되고 독감이 이제 그 겨울철이 지나고 나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코로나가 날씨가 따뜻해도 안 없어진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계절 독감이 아니고 사시사철 있는 어떤 질병이 된다 그러면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 백신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변이에 대해서 작동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일단 그래서 모더나의 백신이 모든 것을 다 단기간에 확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을 잠깐 보면 존스홉킨스의 내용 중에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 뭐냐면 그 포지티브 퍼센티브, 그 확진 진단자율을 보는데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지난주는 높은데 이번 주는 낮아지는 게 있는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는 낮지만 이번 주 높아진 경우는 있지만 지난주가 높은데 이번 주 낮아진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호전되는 게 아니고 악화 과정을 지속하고 있거나 악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확진자 진단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쪽에 전주 대비 환자 증가 추세잖아. 이 증가 추세도 제가 지난번 보였을 땐 여기 그나마 좀 안 좋은 패턴으로 이게 밑으로 낮아지는 케이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훨씬 더 줄어든 것 같아요. 나오긴 나왔네요. 많이 델aware 커네티컷 뭐 이한테 몇 군데 정도는 나온 한 4-5군데 말고는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나마 애리조나가 약간 줄어들었다는 게 긍정적이네요. 왜냐면 애리조나는 그 신규 환자 수도 많은 지역인데 하지만 여기도 포지티브가 24% 계속 유지되는 걸로 보면 그 아직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증명됐잖아요. 증명된 건 확실합니다. 이 사람들 간의 접촉을 없애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코로나는 전파력이 세서 환자 수를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검증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경제를 거꾸로 돌리는 액션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레임덕도 발생했다고 봐야 될 게 트럼프가 뭐 유학생 비자 취소하는 부분도 다시 무효화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등교 초등학생 뭐 이런 거 안 한다고 막 이렇게 완전히 다 꺾였죠. 그래서 행정부에서 이 트럼프의 말을 이제는 뭐 레임덕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트럼프가 재선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맨날 이 얘기만 하니까 지겹잖아요. 그래서 사실 부동산을 잠깐 보려고 해요. 추세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게 부동산 관련해서 지표를 어디서 봐요? 라고 물어보신 분도 있거든요. 이제 그분 얘기도 좀 보여드릴 겸 이런 기사를 외국인 애들 쓰는 게 참 특이해서 제가 이 기사를 보여드리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한국 부동산 정책이 집중 조명됐는데 이유가 다른 나라들도 따를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얘기 하잖아요. 야, 한국경제기사입니다. 야, 이건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집값을 정부에서 조정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예,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슈예요. 뭐 물가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계 소비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부분이 주택 시장, 그러니까 그 거주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중요한 사항이라 과도하면 정부에서 개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년대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책적으로 이게 100% 확실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른 쭉 얘기가 나왔지만 여기 보시면 부동산 대책을 강화하는 나라는 한국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 대출 제한 가능성을 열었고, 뉴질랜드, 호주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자들에 대한 규제와 세금 정책을 높였죠. 캐나다, 스웨덴은 매수자가 집을 살 때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줄였어요. 신문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런 조치가 없었다면 가격이 더 올랐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주택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올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선 효과로 여기저기가 오르는 거는 결과적으로 투자 심리가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런 조치를 하긴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여기에는 사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조치는 다른 나라들이 지금까지 취한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지만 다른 나라들도 곧 비슷한 조치를 선택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이 사람 얘기했는데, 여기 나온 이제 국가들을 보면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글로벌 프로퍼티 가이드라고 하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 사이트 GPG 사이트를 볼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영국이에요. 영국 그 가격 추세를 보면 안타깝게도 영국은 2018년도까지만 나왔는데 추세상으로는 계속 올라오고 있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다만 미루어 이제 여기 보시면 2019년도에 전년 대비 증가율은 나오거든요. 증가율이 이제 0.69 떨어졌지만 1.51 오르고 0.41 두 분기 연속 오른 다음에 약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세는 아직도 2019년에도 윗방향으로 미는 형태로 약간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여기는 뉴질랜드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올라가고 있고, 이 추세를 놓고 보면 지금 아마 추세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거 전년 대비 증감률이 나왔네요. 계속 타고 올라오고 있네요. 뉴질랜드도 만만치 않게 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밀고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쭉. 그 다음에 호주죠.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고 있는데, 아까 제재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부동산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2019년도에도 떨어지는 폭이 컸었네요. 2019년도에 후반기 약간 오르긴 했지만 추세가 잡히고 있는 것 같긴 한데도 이제 정책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호주는. 여기는 캐나다인데요. 캐나다 꾸준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게 2019년도까지 나왔으니까 추세상으로 아직 부동산 추세가 상승 추세를 끝낸 것 같진 않고요. 스웨덴인데, 스웨덴도 만만치 않게 올라왔고 2018년도까지 나왔는데 그 뒤를 보면 계속 오르고 있죠. 전년 대비 올랐으니까 추세 자체는 위로 계속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에 뭔가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죠, 정부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눈베어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PIR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득 대비 그 주택 가격 비중 몇 배수, 내 소득으로 몇 배 만에, 몇 년 만에 집을 살 수 있는 이런 거잖아요. 이제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41년 지나야 집 한 채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소득으로. 이거 보면 이거 9년, 10년, 뉴욕은 10년, 미국. 그래서 각국이 쭉 있죠. 도쿄는 16년, 런던은 15년,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서울을 쳤더니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는 24년 걸려요. 25년과 가까이 걸리죠. 우리나라는, 서울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게, 이거는 도시별로 나오는 거거든요. 국가별로 나오네요. 역시 홍콩 같은 경우에 이 중화 홍콩, 아시아 지역도 있고, 여기 중국, 그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여기 19배. 이건 전국 지수니까 다르겠죠.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볼까요? 미국은 3배예요, 3배. 4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투여하지 않아도 어딘가에는 집살 여력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 대도시만 아니면 일반 변두리나 이런 때는 그나마 서민들이 살만한 여력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년 걸리잖아요. 19년 걸리니까 20년 가까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우리나라가 개입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말하는 핀셋 정책은 절대로 부동산에서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전부 다 짓누르는 정책, 프레스, 그러니까 뭐 우리 프레스기 있잖아요. 한꺼번에 다 짓누르는 부동산 정책, 짓누르는 기계, 그것처럼 모두 다 짓눌러야 뭔가 잡히지, 부분적으로 핀셋을 이렇게 두른다고 해서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정책을 정부에서 실행하는 게 부당하다라고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핀셋처럼 이렇게 딱딱 꼭꼭 찝어서 뭔가 효과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효과가 있을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짓누르는 거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논점은 결과적으로 어디서 그치느냐를 떠나서 단타 매매를 하지 않고, 내가 집을 사겠다고 사서 뭔가 계속 유지하겠다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계속 짓누르게 될 거예요, 정부에서. 그리고 서울 집값은 떨어져도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지방 집값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겠죠. 이런 패턴을 유지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시려고 하는데 사시기가 어려워진 건 정말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그 부분은 100번, 1000번 다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 개인을 다 일일이 어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생각할 수 없고 큰 틀에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 계속 강화하는 시장 쪽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가게 될 거고요. 잡힐 때까지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다만 안타까운 거는 불로소득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그 양도 그러니까 매매에 대한 거래세를 안 낮춰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사돈이 땅을 사면 이웃사촌이 땅을 사거나 이제 부자가 되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거래 물량을 늘리기 위해선 거래세를 낮춰주는 게 안타깝지만 필요한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